안녕하세요. 공말 사람들입니다. 저희는 메가시티, 국토정책, 수도권 집중화 완화 실패 원인 등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는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대 건축학과의 천희영 교수님 모시고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도시 건축이나 국토 이런 것들도 사실 세계적인 트렌드 안에 녹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거부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것들이 포함된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수님께서 얼마 전에 출판하신 책인 이 메가시티 네이션 한국, 이 책에서도 도시와 국토 이런 것들을 견인하는 4가지 이제 그 주요 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미래 도시는 무엇이 바꿀까 이런 키워드가 궁금하기 때문에 좀 찾아봤고, 인공지능이나 이런 빅데이터들의 도움을 좀 받아서 나오는 키워드들을 분류해 보니까 크게 한 4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질 수 있겠더라고요. 하나는 이제 교통, 물류 이런 것들이고, 두 번째는 디지털 변환에 대한 것들이고, 세 번째는 아무래도 지금 지구 온난화 문제가 심각하니까 탄소 중립 이슈 같은 것들이 생기고, 또 결국 도시를 바꾸는 핵심 인자는 결국 인구가 변화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4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봤는데요. 뭐 교통 물류의 경우에 지금 자율주행 차가 나온다든지 하이퍼루프나 UAM 같은 교통수단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아마 대전환을 맞을 거라고 다들 예고하고 있고, 특히 그 핵심에 이제 디지털 데이터, 인공지능들이 들어가면서 디지털 변환을 주도하고 있고, 아마 플랫폼 체제로 도시도 다 바뀌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기후 급변화에 따른 엄청난 재앙들이 많이 등장하면서 탄소 중립을 한다는 거는 전 세계가 지금 해야 하는 의무 사항들이 되고 있어서, 지금 있는 이런 도시들 체제보다는 훨씬 더 압축적으로 탄소를 덜 발생시키고 오히려 탄소 순 증가분이 없는 그런 미래 도시로 나가야 되는 것들이 바람직한 방향이기 때문에, 기존 단독주택 형식으로 만약에 중국 사람들이 다 산다면 결국 지구 온난화는 훨씬 더 빨라질 수 있다, 이런 에드워드 글레이저 교수의 얘기처럼 사실은 조금 더 고밀 압축으로 지구의 탄소 부하를 줄이면서 사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되고, 특히 이제 인구 변화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도시 종족으로 변해왔다. 지난 6,000년간 벤 윌슨 같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도시로 몰리고, 특히 도시 중에서도 거대 도시로, 메가 리전으로 몰리면서 거기서 생산성이 더 높아지고, 이것들이 그 거대 도시화의 현상을 가속화시킬 거다. 그래서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우리 도시도 새롭게 재구조화를 시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그 4가지 트렌드에 좀 비견을 해봐서, 우리나라가 그동안 이제 국토정책의 역사나 국토 도시의 역사가 이렇게 길진 않지만 그런 거에 비견해서 우리나라가 여태까지 했던 이런 실적들을 한번 평가나 이런 걸 한번 해주실 수 있으신지. 제가 뭐 그런 도시 평가를 할 만한 적절한 위치는 아니지만, 그간 우리가 도시를 개발했던 여러 모델들을 보면 뭐 파주 운정 도시라든지 아니면 화성 동탄 지역, 또 송도 신도시, 뭐 이런 거 유비쿼터스 시티나 상암 신도시도 디지털 미디어 시티 뭐 이런 것들로 재편해서 이제 만들어 왔는데, 우리 도시들은 수도권에 또 많이 몰려 있고, 수도권에 용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먼저 용지를 구하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키워드들을 디지털이라든지 이런 스마트라든지 이런 도시의 개념들을 집어넣어서 만들다 보니까 교통이나 이런 거에서는 좀 불편한 점이 많이 있었고, 그게 압축 거점으로 성장하지 못했다, 이런 한계점도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부분적으로 성공도 했지만. 그래서 앞으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도시 국토의 재편 방향은 교통과 이런 새로운 체제들을, 시스템의 플랫폼 체제들을 함께 반영하면서 도시를 재구조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 보면 결국엔 사람 중심이어야 되는데, 땅을 먼저 구하고 그 위에다가 이제 건축물을 올리고 이런 걸로 먼저 선행됐던 거죠. 사람 중심이 아니고. 이제 그런 게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용지를 팔아야 되고 그거를 통해서 수익성을 내야 되고 효율을 최대화시키는 방향으로 개발해왔는데, 그 용지들을 구하는 게 사실은 어렵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이제 그런 거를 저희가 비춰보면 뭐 서스테이너블 시티, 뭐 스마트 시티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도시 형태들이 이제 논의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 사례들 몇 개 혹시 좀 소개해 줄 수 있으신지. 여러 도시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되고 있지만, 제가 주목해서 본 거는 크게 네옴 더 라인 같은 선형 압축 도시, 이런 것들이 사우디에서 지금 시작하는 거고, 여기서 특별했던 점은 이제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도시를 더 만들면서 고밀 압축 도시를 만들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주차장 중심으로, 차량 중심으로 되는 도시 계획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이 준비됐다는 게 특별했고요.
또 텔로사 시티라고 마크 로어라는 억만장자가 이제 이걸 만든 건데 이거는 조금 더 평등적인 개념. 그래서 도시의 어떤 중심부를 커뮤니티가 공동 소유하면서 새로운 도시의 인프라를 그 수익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 가겠다는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고 만드는 방식도 좀 바텀업으로 이렇게 새롭게 도시를 만들려고 한다는 게 좀 새로운 것 같고요. 또 톰 위스콤이라는 건축가가 설계한 이노베이션 파크 같은 시티도 일단 암호화폐 기반으로 한 제프리 번즈라는 사람이 이제 중심이 돼서 기획한 도시인데 이 도시도 네바다의 사막에 일종의 트러스트레스라는 시스템으로 블록체인으로 전반적인 암호화폐 기반으로 도시를 만들겠다. 그래서 디자인 중에 특별한 점은 건물 안에 인프라스트럭처를 다 집어넣어서 통합하는 뭐 이런 방식의 디자인 같은 것들이 나와서 새로웠고요. 이게 일종의 알고크라시라고 할까? 그래서 알고리즘으로 어떤 의사결정을 다 해나가는 그런 어떤 새로운 정치 체제 시스템도 고민했다는 점에서 좀 새로웠던 것 같고 또 멕시코 칸쿤에 건축가 스테파노 보에리가 하고 있는 GK 기업과 디자인하는 스마트 포레스트 시티 같은 게 한 750만 그루의 나무들을 심어서 굉장히 친환경적인 탄소 제로 이상의 도시들을 만들겠다.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상당히 새로운 시사점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 해외는 이렇게 혁신적인 사례들이 꽤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 도시 건축이나 이런 거 하게 되면 뭐 일산 신도시, 분당 신도시처럼 이제 이런 거를 주로 생각하게 되잖아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저는 이렇게 뭐 좀 혁신적인 그런 모델들을 좀 찾아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시도나 이런 것도 좀 없는 것 같고 왜 그럴까요? 그게 이제 우리 도시 경우에 수도권의 주거난 해결을 중심으로 해서 베드타운들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많이 집중되어 왔기 때문에 신도시들이 대부분 다 주거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상승하는 부분을 돌파하기 위한 해결하기 위한 신도시 공급 뭐 이게 이제 대부분이 아니었나.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혁신적인 도시 모델로 가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좀 더 그런 방향으로 좀 고민이 돼야 되지 않을까. 공급 위주가 이제 아닌 방향으로 많이 갈 테니까. 그렇죠? 예. 그럼 소개해 주신 그런 지금 해외 도시 사례들 같은 경우에 기획만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진척이 좀 되는 게 있습니까? 뭐 우리 잘 알듯이 네옴 같은 것도 기획해서 이제 사우디 비전 2030과 함께 했는데 최근에 많이 좀 투자자들이 적어서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는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단 사우디는 먼저 한번 시도를 하고 그 더 라인뿐만 아니라 뭐 트로제나 또 옥사곤, 신달라 이런 여러 도시들을 같이 해서 2029년에 뭐 아시안 게임도 한다 그러고 뭐 이러니까 어느 부분적인 시연들은 아마 사우디 같은 경우에 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도시들은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고 있는 계획 단계 뭐 이런 것들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우리나라랑 가까운 일본, 중국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나나 이제 좀 이런 게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가 거의 일본에 후행하는 것처럼 해서 거의 항상 저희가 벤치마크를 하고 있는 모델이잖아요. 일본의 사례가. 근데 일본도 이제 인구는 오히려 좀 줄어들고 있고 걔네도 저출산에 이제 힘들어하고 있고 한데 우리나라보다는 그래도 좀 지역 불균형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나은 편이라고 다들 알고 있잖아요. 사실 뭐 데이터를 봐도 그렇고 일본은 어떻게 이제 그렇게 수도권 집중화 그러니까 도쿄 집중화가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왜 좀 낮은 편이며 일본은 어떤 식으로 지금 이런 인구 감소나 이런 걸로 인해서 도심이 이제 구도심이 돼버리는 것들을 어떻게 살리고 있는지 이런 걸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그게 너무 여러 가지 큰 문제들을 다 얘기해야 되긴 하지만 몇 가지만요. 일단 초점에서 보면 일본은 우리보다 철도 교통이나 대중교통이 훨씬 더 많이 발달돼 있고 그 거점들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지금 나고야 같은 도시만 봐도 거기에 역세권을 굉장히 개발시키면서 연결을 용이하도록 만드는 정책을 하고 있고 도쿄도 3,700만이라는 거대 인구가 모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중교통은 잘 연결돼 있는 그런 것들은 이제 일본이 사철이 있어서 우리보다는 훨씬 더 다양한 방식으로 민간 제한을 수용하면서 만들어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사철이라고 말씀하시면 이제 민간 철도 회사들이 JR이나 이런 국영 철도와 함께 만들어가면서 일본 뭐 신주쿠 같은 데 가면 백화점도 여러 개가 있잖아요. 각 사철별로 이렇게. 일본 재벌의 발달사도 그런 철도 회사들과 함께 발달되면서 대기업들이 많이 등장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일단 효율성을 많이 가져오고 최근에 아자부다이 힐즈나 이런 데 봐도 오랫동안 도시를 민간이 모리그룹에서 했다고 합니다만 준비해가지고 만든 것들 보면 우리보다는 훨씬 더 다양한 주거와
업무와 상업이 잘 어우러지면서 이렇게 개발되는 형식들을 봐서 훨씬 더 성숙한 단계에 이르고 있고, 특히 민간이 제안하면서 최근에 리니어 주오 신칸센이라고 오사카에서 도쿄를 한 67분 만에 주파하겠다 이런 계획도 하고 있는 것들 보면, 이 오사카 도쿄라는 두 개의 핵심 축이죠. 일본이 에도로 최종 수도를 옮긴 거는 메이지 유신 이후니까 그 두 개 축이 하나의 거대 도시권, 재팬 슈퍼 메가리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도시를 형성하면서 만들어가는 것들, 그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뭐 이제 중국에 지금 성장하고 있는 베이징 징진지라든지 아니면 양쯔 리버 델타 시티라든지 아니면 홍콩 쉔젠 지역 뭐 이런 부분들을 규모의 경제로도 함께 대등하게 경쟁하겠다, 이런 생각들이 함께 있는 것들이 아닌가. 그래서 미래까지 이제 도시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줄어드는 인구에도 불구하고 국토 전체를 하나의 거대 도시 체제로 재편하는 것들이 이미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사철이 이제 그렇게 발달할 수 있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어쨌든 간에 그래도 돈이 되는 지역에 몰려서 일단 그게 가능한 건데, 우리나라는 그거에 비견해서 보면 사실은 그렇지는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행정 체계나 이런 데 좀 그런 원인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우리가 행정 광역화가 안 돼 있고, 어떤 부분은 또 인구가 아주 적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은 굉장히 넓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국토의 한 16%에 한 70%의 인구가 모여 사는 정도의 몇 개 권역을 중심으로 인구가 집중돼 있고, 거기에 인프라스트럭처도 집중돼 있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각 지역의 소멸을 막기 위해서 지역에 또다시 나눠져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함께 되면서 효율성은 좀 떨어진 건 사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향후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 거기 때문에 효율화시키고 압축하느냐가 우리의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교통 이제 생각을 해보면 철도 깔거나 뭐 KTX니 GTX니 뭐 이런 거 깔고 했을 때 제일 이제 드는 질문과 걱정은, 야 이거 잘못하면 또 서울로 다 또 빨대로 깔로 서울이 더 좋아지는 거 아니냐. 예를 들면 뭐 신안산선이 깔렸는데 안산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지금 여의도가 더 좋아지는 효과가 발생하게 될까봐 이제 걱정되는 것도 많고, 그래서 그게 이제 당국도 관심이 그런 거에 많은 것 같은데, 일본은 리니어 신칸센을 이제 새로 이제 깔았을 때 그쪽도 그런 걱정은 없잖아 있었을 것 같아요. 잘못하면 오사카가 완전히 이제 도쿄에 종속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런 거 생각해서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는 거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며, 빨대 효과를 별로 이렇게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건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아유, 거기도 걱정하고 그 저항도 있고 당연히 있을 테고요. 일본에서도 이제 결국은 규모의 경제로 이웃하고 있는 중국이나 이런 데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전체적인 파이를 키워야 되고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 생존에 필요하다고 우선순위가 결정됐다고 봐요. 어떤 면에서는 이제 빨대 효과에서 가는 부분도 있지만, 이거를 잘 특화시키고 분업화시키면 전체 역할을 특화하면서 하나의 거대 도시 체제를 만들 수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교통수단이 발달하면서 생활관 개념은 계속적으로 변해왔어요. 사실은 마차 시대나 보행 시대하고는 다르게 이제 철도 시대, 고속철도 시대, 그리고 하이퍼루프 시대가 되면 결국은 1시간 만에 갈 수 있는 거리가 1000km가 되는데, 그거를 막아놓고 그 안에서 분리해서만 산다, 이거는 세계적인 흐름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경우에는 경쟁력을 잃게 되고 또 도시 전체도 미래가 없어진다고 생각이 돼서, 그 부분들을 적절하게 분화하고 특화하면서 하나의 거대 도시 체제로 바꿔나가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빨대 효과가 어느 정도 발생한 건 사실 막기가 이제 어렵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거는 피할 수 없는 문제고, 결국 거기 있을 때 더 장점이 생기도록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그런 부분들. 저는 그래서 이제 새로운 개발 모형 만들 때 그 지역에 기여하고 참여한 사람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 시스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거고, 새로운 개발 모형은 그런 시행사나 땅 주인만이 이득을 독점하는 지금의 도시개발 모형에서 좀 바뀌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그 새로운 모형 말씀하셔서 교수님께서 이번에 출판하신 책에 보게 되면 대전, 세정, 청주 요 메가시티를 아주 유력하게 이제 제시를 해주셨고, 거기 내용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대세청 메가시티를 선택하신 이유와
여기에 강점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저는 이제 이 수도권이 점차 강남이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남진해 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판교밸리라든지 성남 분당 지역으로 또 그것들이 조금 더 내려오면서 이제 화성 동탄 지역, 평택 지제 지역, 그다음에 아산 탕정까지 넘어오면서 그 범위가 수도권의 확장 범위가 남진하고 있는 그런 추세들을 고려할 때, 그리고 우리가 교통도 경부축을 중심으로서 많이 발달이 됐고, 그런 부분에서 고려해 보면 수청권이라는 개념으로 장기적으로 수도권이 충청권이 합쳐질 수 있는 가능성, 광역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1차적으로는 가장 크다. 거리도 한 140k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거기에 지금 세종시 같은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한 40만의 인구가 있고, 또 청주에도 한 80만 이상의 인구가 있고, 대전에도 한 150만 인구가 있다면 이것들을 잘 효율적으로 연결해서 하나의 메가시티로 발전시키고 거기에 필요한 교통이라든지 인프라들을 잘 만들어내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특히 이제 대전은 서대전역과 대전역으로 나눠지고 있어서 호남선이 분기되는 지역인데, 기존의 대전역은 이제 경부선에만 붙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때 대세청을 지금 신탄진 근처의 조차장역 부근으로 이동시켜서 호남선과 경부선역을 통합한 신통합역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런 압축 거점을 대대적으로 만들고, 그 압축 거점에서 직주락뿐만 아니라 육아 환경까지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여러 인센티브를 준다면 장기적으로 10년 정도의 거주자들에게 어떤 개발 이익이 환원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발 모형을 좀 정리하면 훨씬 더 활성화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수도권이 분산될 수 있는 기능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특히 이제 교육적인 잠재력에서 카이스트나 충남대나 이런 거점 국립대학들과 함께 잘 연결만 된다면, 그리고 거기 연구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소들을 분산 거점으로 압축 거점과 함께 연결하면서 대세청이 하나의 거대 시티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투자 비용도 경제성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투자 대비 경제성이라고 하는 말씀은, 예를 들면 우리가 메가시티 얘기하면 이제 부울경을 많이 얘기하는데 네네. 사실 멀잖아요. 서울에서 멀고. 아직은. 네. 그런데 이제 청주 대세청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가까우니까 뭐 인프라를 새로 뭐 어떻게 보완을 하거나 할 때도 좀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하더라도 효과는 크게 난다. 이제 이 말씀입니다. 예. 그리고 또 부울경, 대구, 또 호남권에서의 접근성도 크기 때문에 하나의 대한민국 전체를 메가시티로 만들 수 있는 중요한 거점의 교두보 역할을, 일종의 마중물이 될 수도 있고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역할을 샘플로 한번 테스팅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을 저도 사실 대전에 잘 몰라서 이제 찾아보고 이제 이번에 알게 된 건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차장역을 이제 새로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은 사실은 이제 호남선, 경부선이 이렇게 갈라지는데 그 역들이 갈라지는 곳에 있지가 않고 각각 있다는 말씀이시죠. 근데 그거를 갈라지는 데다가 모아줘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지금 조차장역 부근이 네네. 사실은 호남선 고속도로와 네네. 경부선 고속도로가 갈라지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철도도 갈라지는 그 주변에서 갈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합쳐서 만들어내면 철도 교통과 고속도로 교통이 트랜짓하기 굉장히 용이한 지점이 되고, 거길 중심으로 다른 도시들과 연결을 한다면 훨씬 더 교통 편의에 이음매 없이 스무드한 교통 전환이 가능한 지역이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중심으로 소위 TOD 개발 같은 교통 중심 압축 개발들이 이루어지면서 거기에 이제 다양한 새로운 개발 모형들을 좀 도입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차장역이 거기 있었으면 그걸 계속 사실 개발하거나 그동안 계속 발전시켰으면 되는데, 그건 오히려 지금 안 쓰고 오히려 새로운 역 2개를 지금 분산시켜서 쓰고 있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는. 왜 그렇게 된 걸까요? 그거는 이제 지방자치제의 도입 이후에 사실은 대전역 주변에는 표가 있는 사람들이 많고 조차장역 부근에는 거주자들이 적다 보니까 지역 주민의 반대가 훨씬 더 클 수 있죠. 다음 시장으로 출마할 수 없을 정도의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대한 누구에게도 이익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지만 국가적으로 볼 때는 사실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현재의 뭐 선거의 유분리를 떠나서 국토 계획은 좀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대전 사례뿐만 아니고 사실 이렇게 철도랑 이런 것들이 교통이 사실 이렇게 잘 집적이 안 되는 게 그런 사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오성역도 저는 제가 알기로 그런 사례인 거고 다른 데도 혹시 좀 그런 사례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세종역이 안 만들어지는 부분들도 이제 뭐 이전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안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아쉬운 부분이고 저는 대표적으로 우리 철도 지하철 부분에서 신도림역하고 영등포역이 아마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그 영등포 2호선 라인에서 신도림역이 새로 만들어지고 1호선하고 만났는데 결국은 지금 보면 신도림도 사람들이 한 번 더 갈아타야 되니까, 그죠? 예, 그래서 영등포역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약화된. 일본은 이제 신주쿠역을 중심으로 그 모든 교통을 같이 합쳐지도록 노선을 짜는데 우리는 영등포역에서 다시 갈아타야지만 신도림역으로 가서 2호선을 탈 수 있게 만들다 보니까 지금 영등포역은 거의 유명무실해졌죠. 그렇게 된 부분들이 그런 사례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은 해보고 있습니다. 대세청의 아까 장점이기도 하지만 특징 중에 한 개는 사실 제 생각에는 카이스트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이 연구중심 대학이 큰 특징이자 장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찌됐든 우리나라 최고의 이제 과학기술 대학인데 근데 제가 좀 보면서 궁금했던 거는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탠포드나 뭐 거기 UC 체제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집적 효과 산학연으로 인해서 일자리도 많이 창출되고 엄청나게 이제 성공적인데 카이스트가 실패했다고 전혀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 상당히 카이스트도 성공적이지만 실리콘밸리만큼의 각인 효과는 좀 없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대전에서는 아주 유명한 이제 기업들이 사실 이게 창업돼서 여기서 성장하진 못했고 오히려 서울로 올라가서 판교에서 성장하거나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게 대전에 좀 약간 한계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게 왜 그랬으며 이런 걸 혹시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지 그런 걸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결국은 저는 압축거점이란 부분들이 또 하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근데 그리고 투자자들을 쉽게 만날 수 있고 그런 면에서 보면 대전에서 기업들이 어느 정도 스타트업으로 성장하면 이제 수도권으로 올라가게 되는 지금의 체제들이 많이 왔는데 그게 이제 연구 인력을 박사급 연구 인력을 모집하기도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인력들이 모여 있는 수도권으로 다 올라오게 되고 또 개발 이익에 향후 오래 있을 때 올라가는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훨씬 더 수도권이 보상이 크기 때문에 올라오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압축거점이 그런 면에서는 대전에 좀 더 필요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을 때 돌아오는 혜택 같은 것들이 조금은 필요하다.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함께 개발 모형으로 짜줄 때 그 지역의 회사들이 있으면서 조금 더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새로운 개발 계획을 할 때 좀 더 심도 있게 짜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럼 마무리 질문으로 네. 책에서 메가시티 네이션 한국 책을 쓰셨던 것처럼 앞으로 메가시티 네이션 한국이 미래에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고 미래에 그런 모습이 되려면 어떤 요건들이 갖춰져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제가 책에서는 이제 결국 미래의 도시 모습을 생각하면 한중일이 다양한 방식으로 연결될 거고 그게 일일 생활권으로 아마 지금보다는 훨씬 더 짧은 시간 내에 육로로도 연결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초광역 도시 체제 산하에서 우리가 살도록 지금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러려면 지금 지자체 간의 어떤 충돌되는 거버넌스도 좀 국토 전체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지도록 해야 돼서 그중에 이제 한 5 내지 6개의 압축거점들을 연결하고 그 압축거점을 육성시키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그 운영 시스템이라는 것들이 조금 더 초융합의 플랫폼 체제로 바뀌고 그리고 이거는 장기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5년 정부를 초월한 어떤 국토 계획 이런 것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되고 실험되면서 그 다음 준비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건 정치적인 이슈긴 한데 일단은 우선적으로 도시는 효율성 위주로 좀 먼저 만드는 게 특히 교통 중심의 효율성으로 만들어지는 게 제일 필요하죠. 맞아요. 국토 재구조화, 남한 전체의 메가시티화의 재구조화가 필요한 거죠. 효율성 중심의 어떤 면에서는 지금까지 형평성 중심으로 많이 도시 국토가 개발돼 왔다면 미래에는 조금 더 효율성 중심으로 국토 전체를 재구조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압축거점을 중심으로. 그렇게 보는 거죠. 그거는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인구도 줄어들고 경쟁력도 줄어드는데 산업도 없는데 그러면 계속적으로 내리막길로 가속화할 수는 없잖아요.
가능하면 그거를 천천히 갈 수 있도록 하고 거기서 생존 가능한 여력들을 늘려나가는 거니까. 오늘 여기까지 그 천희영 교수님 모시고 우리나라 국토, 메가시티, 건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담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천 교수님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초대해 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